사실 제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시기는 너바님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묻지마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네. 오. 그렇게 힘들게 학자금 갚아놓고 이제는 학자금을 갚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해야지. 네, 이제는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가 몇 살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28살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절하니까 이게 하고 싶어. 확 튀어나오는 거죠. 네. 제가 그거를 투자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종목은 주식 같은 거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직장인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고자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기 쉬웠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 빌라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제가 그 빌라가 위치가 엄청 좋아요.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을 때 강남입니다. 강남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생각했을 때 좋은 곳이잖아요. 우리 그쵸. 여기 강남역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남역 근처에 있는 빌라라면 제가 투자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처음에는 전세로 맞췄어요. 제 돈 한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강남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다. 몇 평 이렇게 된 정도 거예요. 됐나요? 그게 한 실제 실평수는 뭐 한 7평 정도 됐는데, 실제 뭐 분양이나 뭐 이런 거 치면 한 10평 정도 됐다고 방 얘기를 두 할 수 개짜리? 있죠. 방이 2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직장도 강남이고 하니 결혼하고 나서 거기를 들어가면 입주해도 되겠구나. 좋다는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였지만 조금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처음에 전세로 맞추었다가 다음에는 그 월세로 세팅을 했어요. 전세를 하고 나니까 전세값도 안 오르고 원하는 대로 돈 얻는 게 별로 없길래 좀 이런 참에서는 그냥 월세 받는 걸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쪽에서 월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 월세로 세팅을 해서 120만 원 정도로 5월 월세를 120. 받는, 네, 그런 거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대출 받고. 맞습니다. 네. 대출 빼고 마진 얼마 정도였어요? 그게 그게 실마진이 문제인데, 중요하지.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실제로 한 70만 원 정도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60몇만 원 이자를 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월세 1,000만 원 받는 부자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잖아요. 아주 혹하죠. 예, 근데 특히 그런 직장인들한테는 그런 따박따박 월세 1,000만 원이면 이거 거의 꿈의 직장처럼. 네. 야, 잘하시네. 너무 좋지. 네. 어디서 좀 분양 좀 하셨나봐요. 저도 정말 그걸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120만원씩 딱딱 꽂히는데, 그게 심지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월세 세팅을 했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가고 있는, 그러니까 밀라노에서 스위스로 가는 그 기차에서도 120만 원을 받더라고요. 통장이 딱 찍혀. 입금 알림 띵띵 울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내 보여줬어요. 그거를. 딱 아내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해.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치. 우리가 이렇게 단칸방 살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처가도 설득하고 이렇게 저희 본가도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큰 여기까지 들으면 성공 사례 함정이 아니야? 있습니다. 네. 이게 함정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월세를 받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순현금 흐름은 굉장히 개선된 걸로 70만 원이면 정말 살림에 큰 보탬이 그렇죠.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이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시세 차익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빌라가 네. 매매가가 오르진 않았어요? 네. 거의 안 올랐어요. 강남에 있는데도. 강남에 있는데도. 역세권인데도? 이게 너무 신기하죠. 역세권에 한 6분, 7분만 걸으면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는 정말 문의가 많고 수요가 많은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매매는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16년도에 신축 분양한 거를 제가 받은 건데, 좀 신축이야. 신축입니다. 그럼 또 비싸게 네. 샀겠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팔려고 내놓으려고 했던 때가 이제 2020년,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서인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굉장한 그 부동산 상승기였거든요. 엄청 올랐죠, 수도권도. 수도권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그랬는데 또 불구하고 이 빌라를 제가 이 투자 공부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알아보니까 사람들의 문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 매수 제가 자체가.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어요. 사장님 임대 그냥 맞추실 생각 없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임차하실 분들은 많으니까. 많으니까. 네. 임차를 할 수요는 엄청 많은데 이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또 많았기 때문에 이런 빌라를 가지고서 살려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똘똘한 할채 뭐 이런 얘기도 유행을 했었는데 어차피 똘똘한 할채 할 거면 누가 빌라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훨씬 선호도가 높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아 이게 정말 실생활에서도 그 황금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빌라를 그 올바른 어떤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조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는 제가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매수 문의가 한 명도 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빌라를 내놨는데도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게 연결된 그 한 분, 딱 한 분, 그 한 분에게 팔았어요. 아, 얼마 걸렸어요, 파는데? 제가 조금 소극적인 기간까지 합쳐서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와, 강남 빌라가. 네, 6개월 넘게. 역세권, 네. 강남 빌라가. 네. 그러면은 그래도 4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시세 차익이 네. 어느 정도 났는지. 그게 사실 아예 없진 않고요. 굉장히 작게 설계된 투룸이지만 제가 샀던 거에 비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올랐는데 그렇게 오르고 거기에다가 제가 월세 받은 거를 차곡차곡 제가 한 털도 안 쓰고 모았거든요. 정말? 네, 아예 통장 따로 관리했죠. 보통 월세는 벌어오는 족족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어디 갔지 내 월세? 막 이런 거. 원래 더 쓰려고 그렇게 월세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와.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걸 제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따로 관리했고 돈을 다 합쳐도 그러니까 70만 원 아까 든다고 했는데 그 12번 곱해봤자 1년에 한 840만 원? 그렇지. 이 수준이거든요. 한 2, 3년 월세를 돌렸다 하더라도 뭐 1,600만 원, 1,700만 원이고 거기에다가 제가 4천만 원 더 해봤자 총합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수준의 차익이었는데 팔고 나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했었다라면 훨씬 2016년도에 더 네. 또 아예- 투자금도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신축이었고 네. 한 월세를 10배, 했으니까. 10배 차이 났겠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이야기지만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좀 알더라도 열심히 하더라도 좋은 방향에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셔츠님 이 빌라에서 안 잃은 게 그래도 강남에 한 건 진짜 그게 진짜 못 모르고 했지만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 다른 데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데였으면 아예 팔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팔리기도 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월세도 4, 5천이라도 받고. 그게 된 게 뭐 4, 5천 절대 작은 돈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교훈 삼아서 또 더 좋은 투자로 성장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셔츠님께서 투자로 이제 성과를 내셨지만 시기가 또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지금 시작을 해도 투자가 가능한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알겠고 지금 해도 돼? 제가 유튜브 댓글을 봐도 정말로 많은 이 월급쟁이 부자들, 이 뭐 튜터님들이나 뭐 성공을 이루신 분들, 일정의 성과를 내신 분들이 출연을 하는데 거기 댓글을 보면 너는 그 좋은 시기에 좋은 해서 된 시기에. 거고 운 좋아서 된 거고 지금은 안 돼. 예,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묻는 의문을 품는 맞아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부동산을 볼 때 이게 우리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수도권 시장만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 네, 맞습니다. 수도권은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비싼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사실 제가 가진 자산은 90%가 지방에 있거든요. 오. 저는 수도권과 지방의 장이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계를 봐도 정말 금방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 비싼 거에 비해서 지방이 쌌을 때 그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싼 것들을 투자해서
비쌀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런 투자를 했어요. 제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싸지 않은 다른 지역을 보고서 공부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수도권만 보는 게 아니라 지방 전체에 대해서 이게 싼지 비싼지를 알려면 전부 다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 전국 단위로 해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의 그 열정과 시간을 들인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긴 가능한데 쉽게 하려고 하면은 그건 어렵고. 그러면은 시간과 에너지를 좀 네. 쏟아 부어야 그런 하다- 기회를 좀 찾을 수 하다못해 있다. SRT, KTX도 밥 먹듯이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이 없으면 내 시간 쓰는 것도 있어야 되고 제가 사실 그 직장인으로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직장인은 월화수목금은 하루 종일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부터 지방을 시작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퇴근하고 간다면 멀죠. 멀죠. 그래서 제대로 할 수가 깜깜하고. 없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건 주말입니다. 주말을 온전히 제가 지방을 다니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전국이죠. 전국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게 제가 전국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수도권만 보는 게 아니고 수도권은 좀 비쌀 수 있지만 다른 곳들은 오히려 이런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곳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